작은 서점. 그녀는 늘 그를 현관 앞 층객의 첫 계단까지 배웅해 주었다. 말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곳에 서서 기다렸다. 이미 작별 인사를 건넸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장편 소설 마담 보바리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연애 소설에 심취했던 주인공 엠마는 결혼을 하면 낭만적인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심한 남편과 권태로운 뿐이었죠.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40만 독자가 기다려온 혼모노 성혜나 작가의 첫 기담집 인비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난 6월 23일 저희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신데 저희가 또 이렇게 네,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스튜디오로 강제로 모셨습니다. 책 소개해 주셔야죠. 네.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좀 네. 좋은 책을 골라야겠다 생각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비언 고닉이라는 작가분이고요. 네. 연애 시대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네. 홍한별 번역가님이 번역을 맡으셨고 엘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어요. 네. 네, 사실 이 책이 원서는 1997년도에 출간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 딱 30년이 된 책인 거죠.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도 생각해봤는데 비비언 고닉을 저도 맨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2021년에 그 사나운 예착이라는 대표작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이 그랑알이라는 출판사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이제 최근 5년간 대표작들이 막 소개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니 첫 번째로는 한국 출판 시장에 2018년 전후로 여성서사 관련해서 되게 해외 도서 번역이 크게 늘었고 네. 이후 몇 년 동안 이제 이스라 작가 등 해서 네, 자기 목소리로 이제 자기의 글을 쓰는 여성 에세이스트에 대한 국내 독자 수요가 되게 뚜렷하게 형성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비언 고닉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표작이었던 사나운 애착 이후에 여러 애독자분들이 너무 좋다 하면서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요. 저도 주변에 이제 출판 동료분들한테 읽어봤느냐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아직 많이 쓰셨다 보니까 번역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책들도. 네. 그래서 거의 1년에 한두 권씩은 비비언 고닉 책들이 다시 재발견돼서 출간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꾸준히 한국에 번역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꾸준히 이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다독이 분들이어서 비비언 고닉을 많이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네. 그래도 설명을 짧게 해드려야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비안 고닉이 1935년생이에요. 그리고 네.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이고 에세이스트인데요. 특히 비비안 고닉이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학계에서 그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두 번째 물결의 시즌에 떠오른 비평가예요. 네. 그때 이제 새로운 비평 스타일인 개인적 비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비비안 고닉이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 비평이라고 하면 되게 무슨 소리지? 약간 싶잖아요. 네, 개인적 비평 뭘까요? 네. 이게 비평을 쓰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 안에 섞어 쓰는 스타일의 비평을 이제 개인적 비평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에야 이런 글쓰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뭐 비평을 하든 소설을 쓰든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글쓰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닉이 비평가였던 시점에는 공적인 글에 사적인 요소를 넣는 게 아주 드물고 금기시 되었었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 비평을 크게 이제 활발하게 끌어올린 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기 자신 이야기를 망설이지 않는 작가이다 보니 네. 아웃사이더란 정체성도 매우 강한데요. 이제 비록 본인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이제 뉴요커예요. 네. 뉴욕 시립대와 뉴욕대를 거친 되게 엘리트이지만 사실 부모님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동자 계급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출신이. 네. 그래서 유년 시절을 노동자들 속에서 성장했고 네. 또 그렇다 보니 1980년대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건 또 그쵸. 사실상 주류는 아니잖아요. 나름 좀 비주류라고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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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보니 그러게요. 백인 여성도 아닐 뿐더러 네. 이렇게 태생부터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그녀에게는 이제 주변성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연애 시대의 종말은 이 개인적 비평 스타일이랑 주변성을 잘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네. 이제 출간 당시에도 대단히 잘 팔린 책이었고 정미도서 비평가 협회상 최종 후보까지 오른 작품인데요. 무엇보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비비안 고닉이 비평가로서 더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이 에세이에서 펼친 주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당시 문학 담론의 주류로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7년에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잘 팔린 책이었고 뭔가 이렇게 비비안 고닉의 출세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번역이 됐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사나운 애착이란 회고록이 1987년에 나왔거든요. 이때 나와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문학 담론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문학 담론을 읽는다? 약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네. 근데 요즘 독자들은 문학 담론도 술술 읽을 수 있는 이제 맞아요. 지적 영역이 좀 많이 늘었고 네네. 그것을 서치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다 보니 네. 이때 딱 맞춰서 알맞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개에 앞서서 이제 약간 제목이 연애 시대의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져요, 정말. 네. 혹시 사랑을 믿으시는지.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사랑을 믿냐고요? 김일혜 님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무슨 의도로? 아, 그렇죠. 사랑을 믿습니다. 예, 항상 네,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가족 속에서. 네. 네, 저도 약간 네. 사랑하면 좀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나이대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유년 시절에는 되게 우리가 동화책으로부터 네. 사랑을 좀 많이 문학적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을 꿈꾸다가 갑자기 이제 배신을 당해서 인어중 공주가 죽는다든지 혹은 뭐 사랑하는 왕자님 키스해서 살아나는 백설공주까지 맞아요. 네. 알고 보면 어린 유년 시절부터 되게 수많은 낭만적 사랑에 휩싸여 이제 문화적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비비안 고닉 역시 그 온 세상이 사랑을 믿던 시절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녀의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고닉에게 말해줬을 정도로 사랑을 되게 맹신하듯 믿고 네.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 모두들 사랑이 최상의 성취 아니냐, 살면서 사랑은 꼭 해가봐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시절이었다고 하고요. 네. 특히 1980년대는 안나 카렌이라든지 마담 모발이 순수의 시대를 읽으면서 네. 뭔가 독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때 대중들 모두 사랑에는 사람이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라는 그 확신에 물든 문화 속에서 이제 커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에세이집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낭만적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준다는 그 믿음을 그 신화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네.
문제 역시 그 The End of the Novel of Love인데요. 네. The End of the Novel of Love. 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네. 사랑 소설의 종말 이게 가깝죠. 네. 근데 사랑 소설의 종말이라고요? 로맨스 소설이 그래도 항상 꾸준히 사람들이 찾고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는 지금 아닌 거죠? 그렇죠. 엄청 수요가 좋죠. 지금도 웹소설 하면 다 로맨스이고 뭐 로맨스 없으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 소설은 20세기 문학에서 사랑이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를 파고드는 그런 챕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 총 11편의 비평 혹은 에세이들이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챕터마다 20세기의 걸출한 문학작품 혹은 실존 인물의 삶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봅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이리스 워턴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영미 문학 작가부터 네. 케이트 쇼팽, 진 리스 같은 다양한 작가들의 소설이 나오고 또 읽다가 놀랐는데 한나 아렌트의 실존 인물 연애사도 다루더라고요. 한나 아렌트는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의 연애사를 왜 다뤄요? 이제 이거 뭔가 알려진 게 있어요? 네, 이제 사실 한나 아렌트가 네. 하이데거랑 이제 불륜 관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대학생 때 하이데거가 교수였고, 네.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한나 아렌트와 하이데거는 사회 역사의 법칙에 따르면 당연히 서로 다 싫어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론도 엄청 다른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네요. 네, 이 둘이 되게 오랫동안 불륜을 지속했었거든요. 심지어 끊고도 다시 또 나중에 늙어서도 만나고 이랬다고 합니다. TMI죠. 그러네요. 재밌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아렌트를 이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 그 한나 아렌트예요 지금. 그쵸. 너무 의외인데요. 그렇게 윤리적인 삶에 몰두했던 아렌트가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나치 정권을 지지하거나 혹은 뭐 어쨌든 나치 정권의 비호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다 못해서 좀 두둔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한나 아렌트가 왜 그랬을까를 이제 뭔가 한나 아렌트가 자랐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상실감이라든지 무력감 그리고 내적 필연성으로 추적해 나갑니다. 자, 정말 진영, 이념, 국적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소설 속 인물과 실제 삶의 인물을 넘나들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가 시대에 따라 또 문학에 나아가 실제에서까지 어떻게 다뤄졌는지 추적하는 좀 치밀한 에세이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의 결론은 뭘까요? 뭐 사랑이 뭐 끝났다. 정말 이 단어를 왜 쓴 걸까요? 이제 비비안 고닉이 파급력 있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는 문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이 인간을 완성시키고 구원해주는 절대적인 은유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20세기 들어서 그 은유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을 이제 비비안 고닉이 목격하고 이제 알려주는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제가 써서 발표하면 아무도 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문학에서도 그렇게 쓰면 에이 뻔하네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랑이란 텍스트가 이제 그렇게 뻔하고 뭐 온전한 사랑 텍스트는 낡아버린 은유가 되어버린 사랑은 이제 한계 효용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이제 그쵸. 그 힘이 좀 사그라드는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금기를 깨트리고 용기를 주려면 우리가 낭만적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 20세기는 그 사랑을 깨트리고 다른 은유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고닉의 표현이 되게 예뻤는데 낭만적 사랑은 더 이상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예전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힘은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 라는 걸 이제 문학 작품들을 해석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낭만적 사랑은 더 이상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다. 이거 어디 써먹어야 되겠다. 이제 와인 마실 때 한 번씩.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사랑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사랑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삶의 방식과 의미를 다 설명하던 시절은 끝났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가를 이제
내려놓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에 대한 책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사랑을 하면서도 나를 잃으면 사람한테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뭔가 당사자성을 띠고 있어야 주체성을 띠고 있어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그런 사랑을 잘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비비안 코닉이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되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문장이 네. 있는데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제목이 연애시대의 종말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해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11편 가운데 우리 다독이들이 좀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 소개해 주신다면요. 다들 아시는 분일 텐데요. 애덤스라는 성 되게 익숙하시죠? 네. 그 역사가 헨리 애덤스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인데 네. 그의 아내의 이름이 클로버 애덤스거든요. 클로버 애덤스. 네, 이 편이 정말 확 와닿았는데 그래요? 이제 클로버 애덤스가 19세기 미국의 이제 실존 인물이자 예, 헨리 애덤스의 와이프였고 네.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도 총명한 여성이었고 그 가문에서도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적인 친구였었는데요.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 네. 근데 헨리랑 클로버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약간 영혼의 쌍둥이다. 그리고 서로 살롱을 주최할 정도로 워싱턴을 완전 휩쓴 여기 살롱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식인이 아니다. 네네.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살롱의 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랄까 그 누군가를 모이게 하는 아무런 목적성 없는 그 살롱만을 운영해서는 네. 직업이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그런 여성들은 뭐랄까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자기가 좀 더 자기 이름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역할성을 잃어가면서 빛을 잃어가는 장면들이 이 책에서 되게 섬세하게 그려져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클로버라는 인물에 대해서 현재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헨리 애덤스에 비하면 클로버가 똑똑하지 않았냐? 그것 아니라는 거죠. 헨리보다 더 똑똑했을 수도 있던 그 하나의 여성은 네. 만약 그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덜 중요한 삶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뭔가 유명한 남편의 삶은 역사가 자세히 기록하지만 네. 정말 똑똑하고 지적이고 현명했던 아내의 내면은 기록으로도 편지로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고닉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랑을 하더라도 남편의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애써야 한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에세이에서 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 리스도 있는데 진 리스가 사실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영미 문학 작가인데요. 네. 그 영국 문학에 불안정한 여성 작가의 전통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울프밖에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불안정한 여성 작가의 전통. 앤토니아 화이트, 네. 애나 캐번, 진 리스, 버지니아 울프가 이 계보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작가들의 공통점이 모두 소설을 보다 보면 남녀 관계의 밑바닥에 깔린 어떤 야만성 같은 걸 평생 붙들고 주제의식으로 써온 작가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 남녀 관계에 얼마나 시달려가면서 혹은 그럼요. 자기 자신들도 좀 사랑을 꿈꿨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중요한 건 정말 펜 한 자루거나 방 하나인 걸 깨닫는 그런 여성 작가로 성공하기까지 겪는 탈진과 고결한 분투를 담은 챕터라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 작가로 넘어가자면 그레이스 페일리 편도 있어요. 이제 페일리는 우리나라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작가인데 영미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페일리 소설 속에 남녀가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열망과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이제 소설을 분석하는데요. 그리고 놀라웠던 게 그 네. 감정이 증발했을 때
남녀가 반응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은 남자는 동요에서 떠나버리고 여자는 우울해져서 그 자리에 못 박히는 서 있는다고 곤익은 표현하는데요. 약간 이게 어떤 동서고금 그죠? 네, 그쵸. 어떤 이게 약간 공식처럼 좀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실제 떠올려보니 주인공들이 그런 맞아요. 선택을 한 작품이 맞아요. 너무너무 많고 한국 문학에도 맞아요. 네. 네, 대단히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동서고금 불문하고 네. 대부분 이렇게 남녀가 반응하는구나. 그렇죠. 날 두고 떠나면 뭐 천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정서가 서양에도 있었어요. 네. 네. 연애 시대에 정말 이게 뭔가 20세기 영문학 가운데 읽고 싶은 작품들이 이렇게 좀 리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책을 통해서 그렇죠? 저도 안 읽었던 책들이 종종 나와서 좀 읽어봐야겠다 혹은 번역되면 꼭 사봐야지 하고 체크해놨는데요. 이렇게 독서 에세이가 인기가 많은 게 신선한 자각점을 좀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내가 몰랐던 이런 작가 있었어 하면서 한번 챌린지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도 되게 강점인 에세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읽다 보면. 근데 이제 비비언 고닉이라는 이렇게 뭐 빛나는 비평가가 예리하게 해치해 주는 것도 되게 즐겁고 일단 글을 너무 잘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유도 찰떡 같고 읽으면서 전혀 어렵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네. 사랑은 더 이상 네.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하지 않게 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착착 잘 쓰시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처럼 내가 읽었을 때 좀 이런 건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극계가 되기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해외 문학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분명히 한국 문학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한국 문학을 또 풍부하게 읽으려면 세계 그리고 영미 문학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가져왔고요. 진짜 에세이를 잘 쓰는 작가이고 글을 잘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는 스타일의 혹시 문장이라는 걸 경험하고 싶으신 분도 이제 비비언 고닉의 선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구매하시고 이 책도 함께 읽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선한 자극을 주는 책인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비비언 고닉의 연애시대 종말 우리 다독이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서 김유리 MD에게 소개받은 연애시대 종말 비비언 고닉의 이 에세이집을 강력하게 추천드린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밖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네. 뭐 잘못한 줄 알고. 아니, 오늘 딱 그 다룰 작품 얘기가 또 나와서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오늘 작품은 네. 어떻게 보면 연애 시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인데 앞서 우리 그 책은 그 연애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네. 책이었거든요. 오늘 작품은 의미가 좀 있네요. 네. 연애 시대의 비극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최민석 작가와 하는 이 시간 이제 이런 고전을 저희가 항상 그 목말라 하거든요. 오늘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현대성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를 이렇게 고전 소개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시켜 주셔서. 그게 아니라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또 고품격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고풍 있는 고품격. 네, 그렇죠. 네. 자, 그 유명한 고전 오늘 좀 함께 하실 텐데 작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1821년 프랑스에 있는 루앙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네. 시간을 자주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과 죽음 네. 그리고 광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그 대문호가 될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릴 적 관심사도 좀 남달랐네요. 네. 그렇죠. 저 같으면 병원 냄새 싫어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냥 광기. 코나 와. 막았을 텐데 막 삶과 죽음 이런 철학적 네.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라서 대부분의 19세기 프랑스 소설가들의 그 연혁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파리에 가서 법학도가 되잖아요. 네. 이때 당시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도 법학도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연혁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자크도 그렇고 대부분 또 법대를 그만두거든요. 그것도 참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우리 저기 네. 미국에서 우리는 아니죠. 요즘 미국에서 이제 대단한 그 IT 기업을 창업하려면 대학을 갔다가 네, 확 중퇴를 중퇴가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경력처럼. 주커버그나 네. 뭐 저희 누굽니까 네. 그 빌 게이츠처럼 네네네. 그런 좀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플로베르도 법학을 그만둡니다. 네. 그러고 플로베르가 좀 그 생애 비극을 좀 겪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한 23살쯤 됐을 때예요. 그 나이는 이제 이쪽은 생일에 따라 바뀌니까 그냥 그 무렵쯤에 네. 그 뇌전증 때문에 그 보통 이제 몸이 막 갑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네. 막 떨리고 네. 그런 거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걸 겪어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이유였어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처럼 이 플로베르에도 이제 뭐 삶의 위기가 찾아오네요. 이것도 역시 그렇죠. 조금 공통점으로 또. 그렇죠. 이게 대문호들의 공통점인데 네. 근데 이 대문호들의 공통점은 그 위기를 겪고 좌절하지 않고 네. 위기를 기회로 삼죠. 심기일전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렇죠. 결국 이제 플로베르도 학업을 그만뒀지만 요때 고향 근처인 크루아세에 칩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 중요한 건 글쓰기다. 그래서 이때 평생 문학에 전념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죠. 그 오늘 작품이 이제 마담 보바리예요. 이 작품도 출간 당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네, 이게 1857년에 나온 작품인데 네. 마담 보바리는 기본적으로 한 시골 여성의 욕망과 파멸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근데 당시 사회가 이제 보수적이어서 네. 이 작품이 미풍양속과 종교적 신성성을 해쳤다. 네. 이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작품성이 더 알려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그렇죠.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작품이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네. 이후에 이제 플로베르는 살람보, 감정교육, 새 이야기 이런 작품들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부바루와 페키세라는 작품을 쓰다가 이게 미완성 유작이에요. 네. 1880년에 뇌출혈로 생을 마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당시에는 어찌 보면 뭐 선정적이다, 뭐 외설적이다, 이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해서 예전에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그럼 또 기대를 심화시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일단 하죠. 그것부터 짚고 가죠.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읽으면 실망하냐면 네. 사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묘사를 네. 상상할 텐데 이 소설은 그런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왜 재판에 회부됐냐. 네. 그냥 줄거리가 그렇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네. 당시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라고 할 만큼 그 사회가 특히 프랑스 시골은 굉장히 가톨릭 중심의 네. 보수적인 사회였던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작품 마담 보바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시골에 사는 엠마 루오입니다. 엠마는 연애 소설을 읽고 자라났죠. 지난주에 돈키호테는 이제 기사 소설을 네. 읽으면서 지냈다는데 뭐 굉장히 좀 비슷하네요. 굉장히 엠마는 연애 소설을 읽었다. 굉장히 훌륭한 관찰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쯤에 주인공이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시 연애 소설은 허무맹랑하고 경박한 것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응당, 귀족이라면 응당, 철학서적이나 네.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지 이 연애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네. 허무맹랑한 환상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이제 여성이 소설을 읽는다는 건 또 그 보수적인 사회상 때문에 그리 환영받는 일이 못 됐습니다. 아, 기사 소설을 읽으면서 기인의 그 뭐 행적을 그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연애 소설 읽는다는 그러니까 거는. 왜 그러냐면 연애 소설이 삶에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다. 네. 이렇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엠마가 소설을 그것도 이제 연애 소설을 읽었다는 설정은 중요한 거죠. 네. 그 실제로 엠마는 연애 소설을 많이 읽은 탓에 사랑과 낭만적인 결혼이 자기의 삶을 완성해 줄 것이다. 그 사랑과 낭만적 결혼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너무 그걸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의 결혼이라는 건데 거의 계약 관계 수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때가 이제 약간 그 전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네. 완전히 결혼이 사회적인 거래 내지는 계약 관계였고 요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만적인 결혼, 즉 연애에 의한 결혼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튼 요런 전환기에 엠마는 자기는 그냥 인간의 완벽한 자유의지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는 인물이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도. 왜냐하면 이런 엠마도 결국은 시골 의사인 샤를 보바리와 결혼을 한 거죠. 보바리 부인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작품 제목이 네. 보바리 부인, 이제 그쵸. 불어로 하면 마담 보바리인 네. 거죠. 네. 네.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예, 그 대략적인 왜냐하면 줄거리만으로도. 제목이 엠마 루어가 아니라 마담 보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바리 부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 보바리 부인에게 쥐어진 족쇄, 네. 뭐 굴레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엠마는 결혼을 해서 굉장히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네. 남편이 되게 좀 평범한 좀 네. 재미없는 지루한 단색적인 네, 인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좀 실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은 원래 굉장히 좀 그 열정적이고 화려한 네. 그 삶을 꿈꿨는데 그러니까 결혼에 어떤 환상이 좀 있었나 봐요. 이제 현실은 너무 지루해서 네. 이 현실 속에서 권태와 허물을 느끼면서 지내죠. 근데 프랑스 소설에서 이 권태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주 네, 등장합니다. 권태가 프랑스어로 뭐예요? 엉누이. 어. 관사를 붙이면 렁누이 그러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부르주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당대 부르주아들이 못 견뎌 했던 것이 바로 권태였습니다. 네. 삶의 권태. 그래서 옛날에 소개한 그 적과 흙을 스탕당에, 보면 예, 네. 주인공 줄리엥 네. 그리고 이제 줄리엥과 함께 파국의 사랑을 하는 귀족의 딸 마틸드 모두가 권태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그 파멸로 치닫는 사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엠마의 권태는 그녀를 어디로 이끌게 되나요? 엠마는 네.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귀족의 성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네. 거기 가서 굉장히 화려한 상류 사회의 삶을 경험하고 아주 꿈 같은 하루를 보내죠. 근데 그 꿈이라는 거는 깨지기 때문에 꿈이라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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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화려한 삶과 대조되는 자신의 남루한 삶을 대면하면서 그 현실을 견디지를 못하죠. 아니 근데 앞서서 그 엠마의 남편이 그 보바리 씨가 의사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지금도 네. 프랑스의 의사는 한국만큼 그 많은 금전적 대우를 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프랑스에서는 그래요? 의사가 좋은 직업이긴 해요. 네, 근데 근데, 한국만큼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 요런 경향은 옛날엔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계층이라고는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부르주아라는 게 지금은 그 의미가 좀 확장돼서 뭐
상류층을 뜻하지만 옛날엔 부르주아가 그냥 시민 계급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귀족 노블레스가 있고 노블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노예가 아닌 네. 그 하층민이 아닌 일반 시민을 부르주아라고 했거든요. 네. 그 계급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부르주아 시민 계급인 엠마가 귀족의 삶을 엿본 다음에 자기 삶에 균열이 일어났음을 깨닫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자기들이 살던 그 시골 마을 여기를 그냥 떠나자.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용빌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 가서 딸을 낳고 지내요. 네.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또 도시 생활에서 더 많은 권태를 느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요럴 네. 때쯤에 이제 누가 한 명 투입이 돼야 되죠. 이렇게 젊은 어떤 그렇죠. 남자. 요 마을에 젊은 서기가 있습니다. 네. 레옹 디피라고 요 인물이 이때 딱 나타나서 네. 좀 긴장감을 선사하죠. 이 레옹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옹은 남편과 네. 정반대예요. 네. 남편은 일단 일밖에 모르고 문화적 감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심한 인물인데 레옹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 예술적 취향이 좋은 네. 인물이죠. 엠마 같은 인물인 거죠. 이런 이 구도는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좀 클리셰라고 볼 수 클리셰죠. 있는데 근데 네. 19세기 소설이니까. 네, 맞아요. 두 사람이 뭐 운명적으로 끌리겠네요. 그렇죠. 호감을 느끼죠. 네, 네. 근데 레옹이 네. 그 굉장히 수줍어하는 청년이에요. 네. 아이인가 봐요. 아이. 저처럼 이제 그가 이가 아니라 아이라고. 예. 네네. 그렇죠. 애가 아니라 네네. MBTI 네네. 아이인 네.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자기는 좀 호감을 갖고 있는데 엠마한테 그 마음을 끝내 표현을 못한 채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네. 그럼 엠마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동요, 첫 번째 동요는 뭐 사그라들었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동료를 무시하고 나니까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죠. 네. 다음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도 아무 행동을 안 하면 내 삶은 그냥 숨 쉬는 거 외에는 네.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럴 때 딱 또 뭔가 악역이 하나 나타나야죠. 그렇죠. 이때 네. 나오는 인물과 해피엔딩을 맞이하면 소설이 안 되죠. 네. 이때 나타나는 인물들은 또 이제 공식처럼 빌런이죠. 네. 네. 요렇게 이제 엠마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네. 엠마 앞에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네. 요 지방의 유지이자 바람둥이인 로돌프 블랑제입니다. 네. 이 로돌프 블랑제는 굉장히 노련한 화법으로 엠마를 유혹하죠. 엠마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홀라당 넘어갑니다. 네, 홀라당. 네, 급기야 엠마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재판에 회부된 네. 근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엠마가 급기야 로돌프와 새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지점이었군요. 그렇죠. 이제 시골 가톨릭 네. 정서에 반한다. 뭐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소설을 읽어보면 그 육체적 사랑을 묘사한 문장이 한 줄도 없어요. 진짜. 네. 정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았다. 그걸로 그냥 살려고 했다. 살지도 않았어. 살지도 않았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 예. 그만큼 이제 보수적이었던 시대였던 네. 거고. 근데 웃긴 거는 플로베르가 이 소설을 당시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신문에서 읽고 그랬군요. 구상한 거거든요. 네,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실들이 벌써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다들 이제 쉬쉬하면서 이거를 글로 쓰면 공식화하면 문제 삼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설로 되면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잖아요. 오늘날 보면 대중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 무죄 네.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엔 이게 이제 인기작이 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작품은 문학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한 획을 그었다. 문학적인 자유.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평가를 받고 다시 이제 줄거리로 돌아가서 네. 엠마가 이제 깊은 사랑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남편까지 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냥 뭐 이혼을 선언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친다고요. 도망가죠. 네. 앞으로 엠마의 앞날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야반 도주를 할 계획을 세우는데 예. 그런데
악불사. 출발을 하루 앞둔 날에 로돌프는 엠마 앞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 내용이 편지. 왠지 좋지 고전 않을 것 소설에서 편지가 나오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이별의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로돌프가 작별의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별 통보하고 끝. 그 전에 봤던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처럼 거기도 편지 나오면 네. 다 이제 작별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엠마가 충격을 받고 너무 쇼크가 심한 나머지 병을 앓아요. 네. 그 와중에 진짜 너무나 무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샤를 보바리는 네. 엠마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또 의사니까. 네. 그리고 그 간호 덕분에 엠마는 가까스로 회복을 하죠. 남편은 자기 부인의 병의 근원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아파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쯤 되면 이제 플로베르가 좀 짓궂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뒤에도 계속 무딘 인물로 나옵니다. 아니 이제 작가의 아버지가 그 외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약간 아빠의 모습이 좀 투영됐을까요? 아빠가 굉장히 무심한 아빠가 이제 의사였다? 아들한테 무심해서 엄마한테 무심해서 그런 네, 걸 좀 소심하게 복수했을 수도 있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좋은 추정이고요. 네. 아무튼 이제 소설에서는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엠마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그 루앙에서 살 때 호감을 가졌던 청년, 네. 그 레옹을 네.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너무 쉽게 이게 얘기가 끝나서 다시 나올 줄 알았어요. 돌아온 레옹. 네. 네. 레옹도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이도 들었을 때고 변했겠네요. 네. 세월이 좀 흘렀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네. 레옹은 이제 한 손에는 화분을 쥐고 한 손에는 그 총을 들고 다니는 파리의 고독한 킬러 레옹이 된 게 아니라 아니고, 네, 그건 영화 속 인물이고 변호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훌륭하게 이제 청년이 번듯한 직업까지 갖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예상되죠. 둘은 마침내 연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엠마는 무심한 남편을 속이고 네. 루앙에 가서 음악 수업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고 레옹을 만나러 루앙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는 거죠. 밀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사랑을 하게 된 엠마. 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요? 이 영원할 것 같은 레옹과의 사랑도 결국은 시간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엠마는 차츰차츰 레옹에게서 열정을 잃어갑니다. 참 모든 욕망이 그렇잖아요. 영원한 네.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엠마는 이제 새로운 것에 눈을 뜨죠. 뭐에 눈을 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엠마가 그 귀족들의 삶을 네. 보면서 엠마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애초에 엠마는 그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동경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난 로돌프도 귀족이었고 레옹과의 사랑도 사실 이루어진 거는 레옹이 변호사가 된 이후에 이후였죠. 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엠마는 화려한 삶 자체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문이 맞다는 듯이 이제 엠마는 값비싼 옷과 장신구 그리고 고급 가구를 막 사서 모으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뭐 남편이 의사긴 하지만 뭐 남루한 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풍요로운 그런 가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뭐 당시 이제 중산층 정도는 됐지만 이렇게 네. 고가의 그 물건들을 막 사들이기는 어려웠죠. 네. 그래서 엠마가 가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이름 아시죠? 달아주세요. 네. 이렇게 외상장부를 트죠. 네. 진짜로요? 외상장부를 틉니다. 근데 이때 이제 상인이 네. 이름이 이제 럭라고 하는데 이 상인이 사실은 끊임없이 외상을 권했어요. 왜요? 이 럭라가 네. 좀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이 럭라 발음은 이제 앞에 관사 L이 축약돼서 네. 럭라로 발음되는데 원래는 어흐예요. 어흐. 네. 이 사람의 원래 그 이름이 불어로 행복이에요. 행복. 네. 그러니까 미스터 해피니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행복에다 관사를 하나 붙인 약간 플로베르가 언어 유희식의 장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인물의 이름이 왜 행복이냐? 네. 즉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사람들한테 소비하는 게 행복이라고 부추기는 약간 19세기 자본주의와 소비사회의 그
유혹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그렇군요. 막 그래서 일단 막 사라고 부추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엠마는 사치품을 사느라 빚이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또 빌립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요? 이것도 럭가 빌려줘요? 네, 이게 또 발음이 워낙 많이 어떤 책 보면 레레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그냥 우리 럭라고 할게요. 이걸 이제 이 상인이 빌려주는데 결국 이 이름만 행복인 이 남자한테 빌린 빚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나고 엠마의 재산은 압류될 위기에 처하죠. 큰 위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엠마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엠마가 마지막 희망을 네. 품고 로돌프와 레옹을 차례대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요? 아쉽게도 모두한테 외면을 당합니다. 아니 뭐 레옹이야 이제 뭐 갓 출발한 사회인이라 뭐 모은 게 없다고 쳐도 로돌프는 좀 야박한데요? 로돌프가 네. 자세히 보면 귀족이잖아요.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이에요. 게다가 낭비벽이 심해요. 그래서 로돌프도 돈에 쫓기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인물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로돌프? 사슴코? 아니 로돌프. 독일인이죠. 독일인. 그러니까 로돌프. 예,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일부러 독일인들이 돈만 알고 자기 이속만 챙긴다. 이런 또 그 편견이 일부러? 당시 프랑스인들한테 있었거든요. 일부러 설정이었군요.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네. 아무튼 그 깨알 TMI였고요. 네. 이제 엠마는 이 자신이 닥친 그 재정적인 그 재난, 이 위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엠마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엠마가 절망을 해서 약국에 가서 뭔가를 훔쳐요. 약국에서 훔칠 게 뭐가 있죠? 그게 뭐냐면 쥐약이나 살충제의 원료로 쓰이는 비소입니다. 비소요? 혹시? 그리고 엠마는 이 훔친 비소를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야, 주인공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났든가? 저 분명히 이걸 언젠가 이렇게 끝나는데 읽었었는데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예. 이제 소설은 무심한 남편 샤를 보바리를 비추죠. 네. 샤를 보바리는 아내가 이렇게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아내가 네. 갖고 있던 그 상자가 있어요. 네, 유품을 보고. 예, 그 상자 안에 보관돼 있던 연애 편지를 보고 네, 네. 그제야 불륜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야, 이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네, 일만 했던 남편인데 이 샤를 보바리 어떻게 하죠? 근데 보바리 이 남편은 허무하게 죽어버린 아내를 끝내 미워하지 못합니다. 왜요? 오히려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자기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그 어린 딸 베르트인데요. 베르트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소설은 비극적인 마무리를 맞이하죠. 아니 시골 여성의 불륜 이야기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특히 이 마담 보바리가 이렇게 문학계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는 이 작품이 이제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출발점이죠. 네. 이전의 소설들은 주인공이 대부분 영웅이었어요. 영웅이나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근데 플로베르는 프랑스의 평범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네. 프랑스의 보통 사람이 소설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적인 사건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서 네. 새로운 소설의 길을 연 거죠. 이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찾을 수 있는 의의인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이 작가는 엠마를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여성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녀가 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환상을 쫓는지,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네. 그래서 마담 보바리는 흔히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 작품은 현대 소설의 문체를 완성했죠. 네. 그렇다면 이 마담 보바리 발표 당시에는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이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 작품의 가치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마담 보바리를 아까 그
문학의 자유를 준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 사랑과 행복을 꿈꾸면서 현실보다는 환상을 선택한 한 인간, 네. 즉 엠마가 끝없는 욕망 끝에서 어떻게 그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네. 무너뜨리는지 냉혹하게 그려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담 보바리는 결국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한테도 질문을 던지죠. 네. 우리는 왜 현실을 사랑하지 않고 환상을 더 사랑하는가? 네. 이 환상이 뭐냐? SNS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네. 미디어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을 과장한 환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21세기에도 유효한 거죠. 네. 자, 오늘 작품과 함께 들어볼 노래 또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오늘 작품이 사실주의 문학의 효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룬 곡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아는 곡 중에서 가사에 사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 후크처럼 나오는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혹시 그 뭐죠? 사실이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줘. 그러니까. 네, 사실주의를 갈망하는 곡이죠. 그러면서 엠마가 왜 네.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서 정말 그 노래를 철이와 한다고요? 미애의 너는 왜 골라왔습니다. 야, 정말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줘. 이게 또 우리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의 또 이 묘미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그죠? 좀 부끄러우니까 빨리 사라지겠습니다.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오늘은 프랑스의 불멸의 고전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최민석 작가의 추천곡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도록 하죠. 최민석 작가님 감사합니다. 메시 북구 오후와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